자, 그러면 교재 89쪽 지도감독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지금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제재 관련 사유들을 모두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금 감독상 명령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속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개공이나 거래공모 사업자를 감독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바로 이건 넘어갑니다. 감독상 명령은 행정처분을 보세요. 교재 다음 페이지 90쪽을 봅니다.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총설, 요 그림이 지금 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봐두시는데 지금 현재 행정처분의 대상은 3명으로 크게 나눠져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처분 대상은 이 3명으로 딱 나눠지고 있으니까 행정처분 대상에 중개보조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공이었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거래공모 사업자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죠.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조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일단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그럼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단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로 나눠져요. 우리는 영업정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불러요. 등록 취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그럼 업무 정지든 자격 정지든 최고는 6개월이에요. 일단 최고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공모 사업자는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가 있죠. 이게.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 이 5가지를 얘기한다.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근데 자격 정지는요 누구만 맞을 수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사만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 우리 일반 공인중개사들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서랍속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자격정지를 먹을 일이 없어요. 소공사만 대상이에요. 자격정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공모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이거라는 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처음 들으신 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다. 이게.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중요한데 개설 등록을 누가 해줬냐면 우리 등록관청이 해줬죠. 그럼 등록관청이 등록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정지를 때릴 수 있죠.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만 때릴 수 있다? 등록관청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요. 자격증은 우리 시도지사가 줬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서울시장에게 자격증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느냐는 관계없어요.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다? 서울시장만. 교부한 자만 갖고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 점을 유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해줬으니까 그 회수할 권한도 국토부 장관만이 갖고 있다. 해서요. 행정처분권자와 대상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만 갖고 있고요. 공인사에 대해서는 교부한 시도지사만, 거래공모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만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취소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법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표현이 있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록관청이 재량권이 없거든요. 반드시 그 사유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기속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록 취소는 기속적 취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기속 취소를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필취라고 불러요. 재량 취소를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사유를 보면서 더 말씀드리고요.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예요. 그럼 이 행위는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할 수 있다니까 재량행위죠. 자격 취소는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럼 이거 기속행위의 재량행위. 기속행위지 뭐. 그 다음에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재량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강의 때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취소할 때는요, 청문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청문은 옆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봤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대상자를 불러다 놓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막 물어보죠. 이게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문은요, 간단하게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이게 바로 청문이에요. 그럼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정지 때릴 때는 뭘 받는다? 의견 제출만 받아요. 그냥 대상자로부터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를 이제 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이제 그렇게만 다 기억해 두시는데,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 되나요? 귀신 들어놓고 청문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해산으로 경우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취소할 때는 원칙 청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절차가 있는데, 나중에 이 사후 절차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등록을 취소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 해야겠죠? 기한이 있겠죠? 7일이에요.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며칠이라고? 7일. 그럼 문제될 수 있는 게 짐작되죠?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자격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공인인사이익을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교부한 시도의사, 취소한 시도의사죠. 이 자격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도 취소하면 며칠 내에 반납하라? 7일이에요. 그럼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세요?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한 자는 시험을 못 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자격 취소해버리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니까, 이거 서울시장에게 자격 취소했거든요. 저기 제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돼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다른 나라에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며칠 내에 내라? 5일이에요. 5일 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모두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험 못 보게 하기면. 그럼 이것도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자격정지는 통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 나중에 확실히 기억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래용모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의 개괄적인 사항이었고, 이제 각 사유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인데,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죠. 개설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게 등록 취소고,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하는 게 자격 취소예요.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타격이 뭐가 더 크다? 자격 취소가 훨씬 크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할 정도면요, 이거 감옥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이거.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면요, 필연적으로 등록 취소를 부려와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했다 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와 자격증은 별개다. 요래 이해하세요. 이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업무정지는 누구만 맞을 수 있다? 개공만. 근데 자격정지는 누구만 맞을 수 있다? 소공만. 이번 순환 때 기억할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볼까요?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사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9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필연적으로 나중에 다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음자, 제 지금 현재 암기표가 밴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암기표는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제가 좀 수정할 건데, 어쨌든 지금 다운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암기표 다운받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전년도 하셨던 분들은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처음 들으신 분은 다운받지 말고 암기표 나중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쯤에 교육지도라는 게 이런 게
법안 개정이 확정이 되면 제가 암기표 수정해서 바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에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하고요, 기속 취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줄여서 제가 앞으로 필요적 등록 취소를 필취라고 부를 거예요. 필취. 그래서 이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거든요.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다음 페이지. 임의적 등록,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르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걸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취라고 부를 거예요. 임취.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업무정지가 있어요. 영업정지를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 업무정지는요, 최고가 6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이다. 그러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사유들 나중에 다 암기할 거고요. 이게 여기 업무정지, 이거는 이제 시효라는 게 있어요. 혹시 민법 기간에 시효 이제 공부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법문으로 봐서는 이제 시효로 제목이 돼 있는데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거든요, 주로. 그래서 내가 업무정지 위반행위 한 거야, 중개업을 하면서. 근데 등록과체기를 몰랐지. 그래서 업무정지 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3년만 피해 다니면요, 업무정지 더 이상 못 때려요. 이게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이 지문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못한다? 3년 지나면 못합니다.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3년만 도망다니면 못 때려요.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는 이렇게 기준기간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건 이제 출제 한번 우리 준비하고 가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딱 걸렸지. 그래서 6개월짜리 추려갖고 우리가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암기했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34회 때 자격정지 기준기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업무정지를 준비하고 가자 근데 딱 걸렸어요,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다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요게 조금 어려운데 올해 시험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돌아서면 이게 기억이 안 나. 3년 1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폐업 신고. 왜 폐업했냐면요,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싹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을 쉰 다음에 재등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위법행위 해놓고 싹 폐업해버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재등록은 어디 가서 했냐면 종로구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의 등록과 종로구의 등록은 틀린 등록이죠. 그럼 이때 걸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 종로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법 40조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걸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재등록한 때는 폐업 전에 개업공인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신고하기 전의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따라서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근데 우리 기억나세요? 결격 사유 있잖아요. 깜빵 갔다 왔거든요. 몇 년 지나야 중개업 종사할 수 있나요? 3년.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이제 차츰 기억을 하게 될 건데, 등록 취소나 자격을 취소해도 3년 지나야 중개업 종사 가능해요. 깜빵 갔다 와도, 깜빵이라서 죄송한데, 금고 이상형의 이거 형을 받고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돼도 3년 지나야 중개업 종사 가능합니다. 그럼 결격에서 3년 지나면 거의 다 벗어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기간 있죠. 폐업 후 재등록 하기가 기간 있죠. 3년이, 요 기간이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행정처분 못 때려요. 그러니까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폐업 전 위반행위가 전부 다 소멸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 위법행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위반행위 잔뜩 해놓고 폐업 신고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등록 또 하거든. 그리고 위반행위 또 해. 이때는 이제 폐업 전 위반을 사료로 행정처분 때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읽어보면 느낌이 딱 오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폐업신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다. 그럼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지나면 못 때려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요. 이제 공인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공인인사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나중에 자격 취소 사유 모두 암기할 거예요.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모두 암기할 겁니다. 자격은 무조건 물어봐요. 자격 취소와 정지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유들을 모두 암기를 할 거고,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 자격증 교부한 자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지정 취소가 나오는데,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만 있고요. 이 지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사유가 있는데 모두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벌칙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벌칙 총설 그래갖고 이게 표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 벌칙은요, 다른 말로 행정벌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이게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형벌과 질서벌을 묶어서 행정벌이라 그래요. 근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은 징역, 벌금을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얘기한다. 이게. 그럼 이거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형사 재판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가겠죠. 이거는. 근데 행정 질서벌 있잖아요. 질서벌이에요. 행정자 빼면. 그러니까 행정이 들어가서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때린 건데, 과태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질서벌이란다. 그러니까 요걸 꼭 구분해놔야 돼.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 행정처분 5가지가 이거고,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행정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2가지만 갖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저는 앞으로 3-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1-1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3-3과 1-1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태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형벌과 질서벌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꼭 감을 잡고 계시고요. 질서벌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때려요. 그래갖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부가권자가 되고요. 대상자는 이제 개공 등, 그 다음에 일반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과태료도.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내려가면 형벌로서 3-3이 이렇게 있죠. 3-3은 여러분들 쉽게 기억해버려요. 그냥 쉽게 이거 맞춰버립니다. 3-3이 12가지 사유거든요. 근데요, 10가지가 금지행위 들어가 있어요. 오늘 공부한 금지행위에 10가지가. 그래가지고 이건 쉽게 여러분들 기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3을 출제하면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1-1이 문제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두음자 따서 모두 암기 들어갈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사유들 모두 이제 암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요거 양벌 규정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번 순환 때 양벌 규정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형벌에 대해서는 양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양벌이란 말이 우리 법 50조에 근거하는데, 그냥 자연적인 의미에서 양쪽을 다 벌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에 임원 또는 사원이 있겠죠.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직접 행위자니까 당연히 징역, 벌금 처벌되겠죠.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도 처벌받아요. 개업공사는 이들이 위반한 행위에 규정된 요거 징역, 벌금 있죠. 여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감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위반 행위했다 이거야. 그럼 그때는 이 벌금을 개공은 면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랬어요.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냐 때는 그러지 않냐 이랬는데 이게 양벌 규정.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소공이 업무상 행위로 보수 초과를 하는 거야. 보수 초과는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보수 초과는 형벌이 어떻게 된다고요? 1-1.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소공은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 업무상해로 개공이 콩밥을 먹을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벌금형만 받을 수 있지. 그럼 만약에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소공에 대하여 보수 초과 행위로 만약에 400만 원 선고됐어요. 그럼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 선고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선고형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법정형 1,000만 원 이하만 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계속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격사유에서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결격사유에서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결격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괜찮습니다. 반복하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결격입니다. 쉬어야 돼요. 3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이것도 결격이냐? 이 문제가 있죠. 이는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 있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해둡니다. 나중에 결격사유에서요. 기본서 강의할 때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건데 바로 결격사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주 해석 잘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이. 그래갖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 받았어야 되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석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또 잘난 척을 잠깐 하면 제가 원래 젊었을 때는 제가 왕자병 걸린 선생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강의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3년 차부터 기본서를 썼던 것 같아요. 책을. 3년 차부터. 근데 책을 쓰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문장 하나를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 번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중개업법 시절이었는데 중개업법 시절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도 모두 결격이다 그랬어요. 양벌 규정의 벌금 결격이다. 그래갖고 다른 교재들을 제가 참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썼더니 다른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때 당시에는 이로 시작된 데는 없었는데 이제 비읍으로 시작되는 데만 있었지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런 책들 보면 전부 다 양벌 규정한 벌금도 결격이다 이렇게 해서 다 써놓은 거야 책을. 그래갖고 난 책을 쓰면서 아니 자신의 행위도 아닌데
양벌 기준으로 벌금 맞는 것도 3년 결격이라 그때는 이제 1년 결격이었는데 사실은 결격이라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는 자신행위도 아닌데 어? 좀 너무하다. 그래갖고 이제 내 이 강의로 끌어들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중개법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제 강의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그 친구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친구하고 이제 상의를 했지. 야, 이거 결격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답이었지. 야, 우리 대학 강의 아니다. 학원 강의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거 결격이라고 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나만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책을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나도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끝냈거든? 근데 그때 그 후로 한 2년쯤 지났을까? 1년 지났는데 2년 지나버렸는데 대판이 이게 딱 나온 거야. 대법원 판결이. 양물기념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한테 또 막 뭐라겠지. 바라자스가 내 말이 맞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우린 대학 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게 질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500과 사유 모두 암기할 거니까 대상자별로 나눠서 이건 쭉 암기하는데 쉽게 기억해요. 이것도 쉽게 기억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해요. 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만 잠깐 짚고 갈까요? 우리 과태료 부과권자가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공에 대한 일단 과태료가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과태료도 있는데 그건 누가 때리겠어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우리 소속 공인인증사가 연수교과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격출산했을 때 자격증 받나 말하면 100만 원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소공사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시도의사지. 자격증을 이자가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거래용 사업자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부과징수하고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는데 그 광고 모니터링 업체거든요. 이거. 광고 모니터링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그 광고 플랫폼 운영자들이에요.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으로 시작되는데 그 다음 뭐 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애들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거든요. 그래갖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참고해 두세요.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법령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법령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이제 첫 주에 지금 총칙을 나갔죠. 여기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도 여기서 이제 공부했죠. 시험제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개설 등록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등록과 결격사유, 등록 기준, 등록의 절차, 결격사유를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사무소 설치 기준, 다음에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명칭, 광고,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 나아가서 이제 겸업, 고용인, 인장 등록, 도장 등록이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휴폐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고, 중개계약을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의뢰를 받으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제도가 있었죠. 이 내용을 공부했고, 그다음 물건 받았거든요. 그럼 물건 이제 공개를 해줘야 돼.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었어요. 그래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 지정 요건, 지정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훅 지나갔고요. 그 다음 이제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지니는 개공 등의 의무. 그래가지고 기본적 윤리 의무와 더불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벌 의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벌 의무,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들어와서 보증에 대한 내용,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이런 내용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와 더불어 금지 행위를 여기 의무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으니까 보수받아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서 그 한도, 이걸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 교육제도가 있다고 그랬고, 포상금 제도도 있고요.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했을 때 지도감독,
제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눠지고 있고,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했고요. 행정벌은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는데 형벌은 3-3, 1-1 징역벌금을 얘기하고, 질서벌은 500과 100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의 전체 체계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 6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개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20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다 맞춰버려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공법적 색채를 띠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다행히 최근 시험은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게 내고 있는데, 여기서 골탕을 먹이면 우리가 엄청 골탕 먹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지금 최근의 경향은 34회, 35회 경향을 봤을 때 그 말씀 드렸었죠. 2차만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차 과목에서는 2차 과목 문제를 내고 2차 과목에서는 1차 과목의 문제를 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중개사법에서 민법 관련 문제를 무려 9개나 출제했어요. 정확하게 민법 문제, 내가 1년 내내 한 번도 언급 안 한 민법 문제를 정확히 3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지상권 언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법정 지상권 언급해요. 근데 그걸 낸 게 아니고 순수 지상권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차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실 갈 때까지 갔고, 이게 이제 거의 40회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워낙 누적돼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를 거의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숙지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법령 쪽은 24개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거의 다 맞춰버린다. 여기서는 실수로 한두 개 정도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16개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을 오늘 1부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 제 2편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큰 줄기가 보시면 지금 핵심 개념 그랬죠. 그 전체 이제 체계인데 이게 한 장을 넘겨도 지금 현재 그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서 한눈에 보기로 볼까요? 여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돼 있거든요. 이건데 이게 총칙이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제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그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른바 규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규제이기 때문에 공법적 색채가 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법적 색채를 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출제 비중은 약 20%예요 20%면 몇 문제? 8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서 8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전체 줄기는 이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줄기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인지 줄기만 잡고 쭉 넘어갈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어요. 우리 법에도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칙으로 잠깐 보면 법의 지정 목적이 나오죠.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건데, 원래 지금 잠깐 이제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기초니까 우리가 그 2006년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노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를 이때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그래갖고 우리 부동산 역사상 아주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온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동안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거든요. 음성적 거래도 많이 하고. 근데 실거래가를 이때 딱 노출시키면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했어요. 이 제도 하나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지금 법처럼 별도의 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끼워넣기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법 명칭이 2006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걸 쭉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 규제라는 게 이거 말고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외국인 특례도 있었어요. 이게 개별법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같이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공부했죠.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신고 의무제는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의 법으로 독립시켰고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이었죠. 2017년도에 이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우리 쪽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을 여기다 끼워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 그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들어온 지 지금 3년째 됐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묶어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탄생을 시킵니다. 이걸로. 그래갖고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17년부터 탄생을 시켜갖고 명실공히 이제 우리 과목에서 하나의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연역은 현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가 임대차 계약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투명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규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억할 게 많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얘기하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들어갑니다. 등에는.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있지. 이 네 가지예요. 부동산 등이란 말은. 그러면 이 법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거든요. 이거 중개 대상 물이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실무에서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죠? 그럼 이것을 규제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거래했을 때 신고나 허가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당사자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하고 외국인 당연히 포함입니다. 당사자에. 이 정도. 그러니까 용어는 이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가볍게 참고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겠죠. 우리 실무니까. 그럼 이거 간단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대상 계약은요, 일단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동그라미 확. 그 다음에 3번도요 매매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 4번도 매매라고 돼 있죠. 일단 매매 계약.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대상 계약은 매매 계약이다. 일단 물건은 네 가지로 계약합니다. 물건은 네 가지라는 게 방금 언급했어요.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하고, 여기 3번, 4번 있죠.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한 부동산을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을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 요게 뭐게요? 요게 분양권.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부시간 공부하죠. 이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빈지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시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것이 뭐냐? 요것이 입주권이에요. 매매계약.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일단 매매계약이다. 물건은 몇 가지? 네 가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계약이. 그 8개 법 이거 암기 안 할 거거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집이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죠. 이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신고대상계약, 이거 필히 암기해야 되고, 이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회피했죠. 그냥 맞춰버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계약에 하나하고 여기에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그럼 매매는 토지, 건물 매매했다 거래신고 하셔야 되고, 분양권, 입주권,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판으로 선정된 지위, 다음에 빈집법과 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한 거라면 이걸 거래했다. 그러면 이때는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물건은 4가지다. 간단하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하나고, 그럼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가 아닌 이상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죠. 증여, 판결, 경매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네. 내가 아파트 당첨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양자와 분양계약 한 거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죠. 그리고 이 분양권을 내가 팔아. 이걸 전매라고 그러죠. 전매. 그럼 이것도 매매죠. 그럼 내가 최초에 분양받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 피를 받고 판다면 이 거래도 다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최초 분양계약이 바로 공급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매매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게 신고 대상이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절차는 자, 신고 의무자. 이거는 쌍방 직거래했거든요. 그럼 직거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했어요. 중개업소 안 통하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직거래를 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국가가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뭐냐면 공사들 있죠. 공사. 한국토지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들,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 그러니까 공사들을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영기업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대표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 SH공사가 있죠. SH가 뭐예요? 서울 도시개발공사. 그럼 GH는 경기 도시개발공사. 그럼 IH는 인천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방공사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단도 있고, 그래서 이들을 뭐라 한다? 국가 등이란다. 그러면 일방이 국가 등이 있어서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쌍방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매도이나 매수이나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가 등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다? 중개거래예요.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 이걸 중개거래라고. 그러면 개공이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개공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때 공동중개했잖아요.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간단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한다? 30일.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바로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에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 자를 우리 뭐라 한다?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신고관청. 여기서 신고를 받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서 여기까지를 제일 잘 물어요. 고맙게도. 그럼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신고 대상 계약은 했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 계약을 했습니다. 즉 매매를 했거나 또는 매매를 했거나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었죠.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며칠 내에 하라? 30일 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 의무자가 쌍방이 직거래한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 공동신고해야 돼요. 당사자가. 일방이 근데 국가 등이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국가 등이 해야 된다. 근데 중개거래였어요. 개공이 거래했다. 중개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 개공. 그럼 이때는요,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개공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리버리 하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떠안았습니다. 어리버리 하다가.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처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때문에. 우리가 중개 보수를 받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를 했다면.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고, 국가로부터 개인인 갑이 매수했어요? 이 거래를 개공, 한종민 씨가 소개합니다. 신고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돼요? 중민이가 해야 돼? 중민이가 해야 돼. 근데 읽을 거야. 중민이 하겠다고. 그래서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를 하면요, 무조건 개공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쌍방 직거래했을 때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이제 국가 등이 하는 겁니다. 됐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잔금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 지금 이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었죠. 이자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소재지인데, 토지에 대한 매매였는데 이 토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게. 매수인의 주소지는 강남구에 있는 거야.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관청.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개공 A의 중개사무소인데 여기서 이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어요. 근데 갑과 을 간의 거래를 개공 A가 소개합니다. 토지 거래였어요. 이거. 근데 이 토지의 소재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던 거예요. 중개거래죠. 신고 누가 해야 된다? A가. 당사자가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관청. 여기 강남구청장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분이 등록관청이지. 그럼 문제될 수 있네. 개공이 중개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강남구청장이 해야 된다. OX? X죠. 광명시장이 해야지.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을 구분하세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받는 시군구청장, 이자를 신고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이니까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이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뭘 신고해야 되는데,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기초니까 당연히 누가, 언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문제 다 암기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자금조달 계획도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또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사항이 추가돼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잡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사항들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언급했고 다. 그 다음 이제 토지에 대해서도요, 자금조달 계획을 이제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금 추적을 하겠다. 이게 꼼짝 말아요. 꼼짝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의 방식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개공들은 방문 신고 안 합니다. 인터넷 신고해버리지 다. 그리고 이제 전자무세한 신고. 그래서 방문 신고 방식과 전자 신고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소공이 우리 개공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통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봐버려요. 그래서 현재 방문 신고 방식과 전자 신고 방식은 크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자 신고 방식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RTMS인데 인터넷 딱 조회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물건을 거랬는지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공동 인증서 써가지고 접속해서 거기서 신고서를 모두 써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자신고를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은 달라요.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할 때 이게 아날로그 문서 안 쓰고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건 IRTS인데 이걸로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간주해버려요. 그 시스템에서 바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필증 나가면 검인이라는 게 의제됩니다. 여기서 검인제도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필증 나오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검인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계약서 원본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원본에다가 세금 추적을 위한 거예요. 원래 투기 방지 또는 세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계약서의 검인 제도는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원본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하고 찍힌 도장을 하나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전 늦게 해줍니다. 이게. 근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해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야.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아버리면 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간주 추정이란 말 들어봤죠? 본다는 간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인 도장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집에 가셔갖고 등기 권리증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주택을 2005년도까지 취득하셨잖아요. 그럼 2005년도까지 취득하신 분은 등기 권리증 보면 거기 계약서 들어가 있지. 거기 계약서 보면요, 검인 찍혀 있을걸? 검인하고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2006년도부터 주택을 취득하신 분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분, 도입된 이후에 취득하신 분, 이분들은 이 검인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있지. 부동산 거래 신고 모두 했기 때문에 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특별관리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이제 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 공동으로 신고하라? 30일이에요. 30일. 그럼 계약이 깨져버리면 해제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제가 확정되면 며칠 내 하라? 30일 내. 이건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개업공사가 신고한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약 깨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실무적으로. 또 계약 깨지면 그것도 징크스가 있어요. 계약 한번 깨지면요, 계속 깨진다. 그리고 계약 깨지면요, 그거 소금 한번 뿌려야 됩니다. 계약 계속 깨져. 계약이 안 나오거나. 그 신기한 징크스예요. 그거. 나만 그랬나? 어쨌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근데 개공이 만약에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개업공사는 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살짝 써 있죠. 개업공사에게 해제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을 좀 격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리버리하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떠안았다고 그랬죠. 진짜 그랬거든. 부동산을 우리가 떠안은 거예요. 그냥 국가가 국민한테 일정 의무를 부여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들어온 제도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다음에 들어온 제도들은 모두 개공에게 의무가 없어요. 그래갖고 해제 신고 있잖아요. 당사자 의무예요.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어요. 신고한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럼 당사자가 해제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500만 원 과태료예요.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의무가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럼 제재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공한테 의무가 없어요.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유일하게 개공한테 의무를 딱 부여했고 나머지 제도는 전부 다 개공한테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다만 해제 신고는 개공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개공이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줄기만 잡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해제 신고까지 받고요. 개공한테는 의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검증, 조사, 이번 시험에서 이제 안내다가 이런 부분들을 문장 하나씩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검증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증 체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이죠, 이게.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검증 체계에 우리 신고한 측이 접속을 딱 해. 그래갖고 내가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격을 딱 집어넣어. 가격을 딱 집어넣으면요.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식으로 결과 떨어집니다. 검증 결과가. 그럼 검증 결과를 세무상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네. 검증에 대해서는 신고한 측이 꼭 해야 되고요. 검증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세무서장 통보한다고 그랬죠? 그럼 세무서장은 조사 들어갈 수 있지. 세무조사.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가, 부동산 거래가 지금 뜸해졌는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있잖아요. 막 투기 우려가 있고 그럴 때 이거 100% 다 조사 들어갔습니다. 특히 분양권 같은 거는요. 100% 조사 들어가요. 다. 자금 출처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아주 때려잡자고 이거는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검증도 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는 검증과는 별도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야, 이 금액 거래했는지 계약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통장사만 한번 보자.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보자겠는데 안 갖고 왔다. 500만 원이면 과태료고요. 통장사본 보자겠는데 안 갖고 왔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거 매매할 때는요. 반드시 되도록이면 통장 거래해야 돼요. 이거 내놓으라거든, 다. 이게.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트는 국민경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트는 국민경제. 그래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뭐 이 정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이런 거더라. 그다음에 이제 3년짜리 징역 사유도 있는데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 가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 있지 않습니까? 신고서 작성 요령. 이것도 이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 가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메인이거든, 이거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매회 출제해요. 근데 이번 시험에 이제 빼고, 이번 시험에서 이제 변경 신고,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봤는데 아주 해피했죠. 이런 것도 금방 우리가 맞춰버렸는데 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이제 작성 요령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서식 내용을 쓰는 방법을 그대로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다음 주 우리 종강이죠.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진짜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기초. 그러니까 줄기를 한번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나와갖고 기본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기본서 하면요. 중개법은 벌써 한 번 들었잖아요. 짧게 기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생각이 나요. 나만 그런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근데요. 민법은 진짜로 아무 기억이 안 나. 이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1차 과목에 계속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은 1차 과목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주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1차 과목이 이번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여전히 중개사법이 효적 과목 맞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최근에 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냈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이 효적 과목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득점을 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조금씩 도와줍니다. 전처럼 많이는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도와주고 있으니까 효적 과목이 맞고요. 근데 1차 과목은 두 과목이 도와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법 이제 들어보셨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왜 성질을 내고 그래. 용어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민법을 파고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이런 거구나. 간주가 그런 게 있대.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간주가 뭐였지 하고 확실히 알아보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읽고 또 읽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1차 과목에 주력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주의하시고 내일 우리 공법인가요? 예, 공법 수업 잘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